안녕하세요. 저는 예천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강진숙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할머니가 두 분이세요. 이른바 본처와 첩의 관계인 두 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답니다. 지금 시대에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시죠? 지금부터 어찌된 사연인지 들려드릴게요. 당신, 제발 다른 여자를 들이세요. 1970년대 한 여자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28살의 김혜분, 우리 큰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아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말을 그녀는 왜 스스로 입 밖에 냈을까요? 이것은 한 여자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담긴 실화입니다. 1968년 봄,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 24살의 김혜분이 시집을 왔습니다. 28살의 강성균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예분은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온화한 성품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성균은 비록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부는 시댁 식구들을 정성껏 모셨고 성규는 아내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신혼의 단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예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했고 밭일을 거들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나란히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3남매는 낳아야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성균의 말에 예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때가 되면 생기겠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냐? 네, 아직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곧 들어설 거예요. 약은 지어 먹어봤고? 예부는 마을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쓰디 쓴 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었습니다.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다 시도해봤습니다. 절에 가서 100일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째가 되던 해 시댁의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분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시누이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오빠 팔자에 애가 없는 거 아니요? 어휴, 어쩌나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아직 없으니. 예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1975년 가을, 예부는 큰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부는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예부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성규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예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집안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눈총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누이들은 노골적으로 냉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씨가 마른 여자였네. 저 집안의 대가 끊기겠어. 예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의 고통이었습니다. 성규는 아무 말 없이 예분을 감싸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예부는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 제발 다른 여자를 들이세요. 28살의 김예분이 32살의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976년 초봄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성규는 깜짝 놀라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평생 자식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집안의 대를 이어야죠. 제발, 부탁이에요. 예분아, 나는 당신 하나면 돼. 자식 같은 건 안 돼요. 나중에 당신이 늙어서 후회할 거예요. 나를 원망하게 될 거라고요. 예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평생 자식 없이 사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총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남편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예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예분의 편에 섰습니다. 성규나, 예분이 말이 맞다. 집안의 대를 생각해야지. 결국 성규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 여름 박복순이라는 21살의 젊은 여자가 작은할머니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큰할머니 김혜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언니 집에 얹혀 살던 처지였기에 첩이라는 자리지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입주하는 날 복수는 큰할머니 예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분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절대 형님을 넘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분은 복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21살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이 여자를 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질투심?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어린 여자가 첩이라는 굴레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동생,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 우리 잘 지내보자. 예분의 음성은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집안의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큰 방은 예분의 방, 작은 방은 복순의 방. 성규는 월, 수, 금은 큰 방에서, 화, 목, 토는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일요일은 혼자 사랑방에서 잤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규는 밤마다 복순의 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 예분의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복순의 방에서 나와 큰 방으로 돌아갈 때면 예분은 이미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복순은 복순대로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정식으로 들어온 첩이라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본처와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분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복순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분은 복순을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챙겨주었습니다. 동생, 밥은 먹었어? 날씨가 추운데 이불 더 덮어. 몸조리 잘해야 해. 빨리 아기 가져야지. 그렇습니다. 예부는 복순이 아이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이유였으니까요. 1977년 봄, 복순이 임신했습니다. 형님, 아기가 생겼어요. 복순은 울면서 예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예분은 복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복순 씨. 정말 잘 됐네. 예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예분은 복순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복순을 위해 매실액을 끓여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였습니다. 복순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달려가 말렸습니다. 아기한테 안 좋아. 내가 할 테니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본처가 첩을 저렇게까지 챙기는 경우는 처음 보네. 보통은 눈엣 가시인데. 하지만 예분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였고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낳지 못한 아이를 1977년 11월 복순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성규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분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남았을 때 예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아들을 낳은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복순을 대하는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고 예분에게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예분아, 복순이가 미역국 끓여달라는데 어서 가서 해줘라. 복순이 빨래 좀 해다 놔라. 예분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성규는 여전히 예분을 존중했지만 복순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예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1979년 복순이 딸을 낳았습니다. 1981년 복순이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을 때 성규는 거의 복순의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예분의 방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렀습니다.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여보,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그래, 푹 쉬어. 나는 작은 방에 가서 애들 좀 보고 있을게. 네, 가보세요. 예분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1983년 예분은 39살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녀의 위치는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복순의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복순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서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에 그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 아이들 옷 좀 개켜놨어요? 형님, 저녁은 뭐 할 거예요?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예분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무언가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둘이냐고 물어봤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성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들아. 그때 복순이 예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 사는 아줌마야. 예분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복순 씨. 성균이 복순을 나무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예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그날 밤 예분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나?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예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1983년 가을, 예부는 마을 이장의 부탁으로 새마을 부녀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분 씨, 부녀회에서 한글 교육 봉사자를 찾는데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겠소? 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이 많아서 말이요. 예부는 중학교까지 다닌 덕분에 마을에서는 글을 아는 축에 속했습니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네, 이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예부는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이제 쓸 수 있어요. 70줄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분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자식들 이름도 써봐요. 예부는 그곳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마을회관에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했고 필요로 했습니다. 1984년 봄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합류했습니다. 35살의 최진수, 마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 학교로 발령받은 최진수라고 합니다. 부녀의 활동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수는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분과 진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수업 후에는 다음 주 수업 내용을 의논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주에는 편지 쓰기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할머니들이 도시에 있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최 선생님. 어느 날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예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이후 진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분을 대하는 태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예분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진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예부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유부녀였습니다. 비록 남편이 첩을 두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내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예부는 부녀의 활동을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신을 필요로 했고 무엇보다 진수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예분을 복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화장도 하고 외출도 잦으시네요?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예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1985년 여름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진수가 예분에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유부녀시라는 것.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남편이 첩을 두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빨랐습니다. 진수도 이미 예분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시겠습니까? 제 딸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우리 셋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좋습니다. 선생님을 볼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 갈 수 없어요. 남편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그 남편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데요? 선생님은 그 집에서 하인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먼저 첩을 드리라고 했어요. 제 선택이었어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착하십니다. 자신을 너무 희생하십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이후 진수는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먹함이 흘렀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순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분과 진수의 이야기가 복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과장되고 왜곡된 채로. 아니, 형님이 초등학교 선생하고 바람이 났대요. 들키지 않으려고 부녀의 활동을 핑계댄다던데. 복순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분을 이 집에서 몰아낼 기회로요. 복순은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그 남자 선생이랑 수상한 관계래요.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수군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분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2년, 네가 감히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바람을 피워?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부녀회는 핑계고 남자 만나러 다닌다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끄러. 당장 부녀회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 성균도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예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믿지 않나요? 나는 믿고 싶어요. 하지만 마을의 소문이요? 당신이 첩을 들였을 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집안 식구들이 날 어떻게 대하든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들 글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것마저도 이제 하지 말라고요? 그날 밤 예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첩을 들이라고 애원했던 날, 복순이 아이를 낳던 날,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던 날들, 진수를 만났던 날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새벽녘 예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진수와 함께가 아닙니다. 혼자 이 집을 떠나기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의심했고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천대했습니다. 복수는 자신을 몰아내려 했고 아이들은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겠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부는 몇 가지 옷가지를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시집 올 때 가져온 금반지 한 개를 챙겼습니다.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예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방 문이 열리며 성균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예분과 성균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예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부는 보따리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떠나려고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어디든 여기만 아니면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규는 천천히 예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분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제발. 무슨 얘기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가 남았어요? 마당에 나가서 앉자. 제발. 예부는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성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부나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어. 그럼 어제는 뭐였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복순이가 하도 말해서 내가 들은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알아.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이미 복순 씨를 선택했잖아요. 아니야. 성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단 한 번도 복순을 선택한 적이 없어. 그럼 뭐예요? 당신은 거의 복순 씨 방에서만 자잖아요. 성균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부나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요?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예분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릴 때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 그때 생긴 후유증으로. 의사가 그랬어.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그럼 복순 씨 아이들은? 성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야. 순간 예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복순이가 들어온 지 1년쯤 됐을 때였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나는 알고 있었지. 내 문제라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왜요? 당신이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첩까지 들이라고 애원했는데 알고 보니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 그럼 당신은 더 괴로워할 거잖아. 예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이가 1년 넘게 임신하지 못하자 어머니가 노발대발하셨어. 시도 마른 년을 데려왔다고. 복순이를 내쫓으려고 했지. 그래서요? 나는 복순이에게 제안했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라고. 예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 거절했어. 하지만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웃 마을에 일하러 온 사람이랑 그렇게 된 거지. 세 아이 모두요? 응, 모두 그 남자의 아이야. 나는 다만 아버지 노릇을 할 뿐이고. 예부는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껏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성균이 예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분은 뿌리쳤습니다. 예분아, 들어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듣기 싫어요.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뭐라고요? 성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복순이가 아이를 못 낳았다면 어머니는 또 다른 여자를 들이려고 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당신은 계속 상처받았을 거야. 적어도 복순이가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다른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래서 거짓으로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방법을 몰랐어. 바보 같았어. 당신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성규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복순이 방에 자주 간 게 아니야. 그냥 당신 방에 가기가 두려웠어. 당신 얼굴을 보면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이 생각나서 차마 당신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 예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복순이는 그냥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잔인한 말이지만 그게 사실이야.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 나왔습니다. 다 들었어요. 두 사람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복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복순 씨, 아이들 아빠가 누군지, 형님이 왜 나를 챙겨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복순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예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어요. 형님이 날 미워하지 않아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괴로웠어요. 차라리 날 미워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순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집안의 희생양이었어요. 가난해서 갈 곳이 없어서 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들도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낳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분명 모든 대화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부질없는 짓을 시켰구나. 내가 잘못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대를 잇는다고 그것만 생각했지. 너희들이 얼마나 아팠을지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날 아침 이 집안의 모든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분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보내줄게. 당신이 남고 싶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당신을 아내로 대할게. 예부는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갈 수도, 혼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생각 좀 할 시간을 주세요. 그날 하루 예부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복순이 처음 임신했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 아이들이 큰엄마라고 부르며 웃던 날들,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부는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예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제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분을 바라봤습니다. 성균의 얼굴은 창백했고 복수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남을 거예요. 예분아. 성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예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요. 형님, 복순이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예분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 씨도 이 집의 여자예요. 더 이상 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복순이 흐느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아이들도 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요. 나는 진짜로 아이들의 큰엄마가 되고 싶어요.
예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아이가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9살이었습니다. 성균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단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큰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그래서 너희 엄마가 이 집에 오신 거야. 너희를 낳아주신 거고. 알아요, 아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큰엄마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가 아이 없이 사는 게 안타까워서 스스로 너희 엄마를 이 집에 들였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큰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희 엄마가 너희를 낳았지만 큰엄마도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었음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큰아들이 예분을 바라봤습니다. 큰엄마. 아니 엄마. 응?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9살 아이가 예분에게 절을 했습니다. 예분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그날 밤 예분은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두 여자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노력했습니다. 예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복순도 예분을 존중했습니다. 더 이상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1987년 예부는 다시 부녀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최진수 선생은 이미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간 뒤였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왔을 때 예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김 선생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예분과 복수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김장을 담그고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예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부러워요. 왜? 언니는 진짜 사랑을 받았잖아요. 남편이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아요. 나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분이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너도 사랑받고 있어. 아이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언니, 우리는 가족이야.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두 여자는 포옹했습니다. 성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막내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엄마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2송이 준비했고 명절 때는 두 분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양가 어머니 소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예분과 복수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성균이 71살이 되던 해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예분과 복순이 번갈아 가며 간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균이 예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야, 해야 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당신을 아프게만 했어. 당신도 아팠잖아요. 우리 모두 아팠어요. 그래도 당신이 남아줘서 고마워. 당신이 이 가족을 지켜줘서. 예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성규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욱 두 여자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지금 강성균 할아버지는 82살입니다. 큰할머니 김혜부는 78살, 작은할머니 박복수는 75살입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한 집에서 삽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아이들은 신기하게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왜 두 분이에요? 그러면 예분이 웃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으셔서 그래. 할머니를 2명이나 두셨어. 사이좋게 지내세요? 물론이지. 우리는 자매처럼 지낸단다. 복순이 거들어 말합니다. 큰할머니는 내 은인이야. 큰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손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지만 새 노인은 그저 웃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참 웃기게 살았지? 성균이 말했습니다. 웃기긴. 처음엔 지옥이었는데. 복순이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예분이 말했습니다. 응, 지금은 행복해.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마당에 드리웠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는 서로 겹쳐져서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 가을, 큰할머니 김혜분이 동네 경로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첩을 직접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저는 많이 아팠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예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을, 이 삶을 사랑했습니다. 복순 씨는 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희생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인생은 기구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용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두 분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예분이 웃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셋 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순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잘했지. 멋들어지게 하고 왔어. 다들 울더라. 역시 우리 언니. 두 여자는 팔짱을 끼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성균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먹어요. 두 할머니가 같이 만들었어요. 오늘은 할아버지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성균이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과분한 행복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큰할머니 김혜분의 기구하지만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울림이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